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주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조금 작은 게 이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금융자산 가격이 횡보세를 이어왔는데 반해서 유가는 WTI 기준으로 1배럴에 67불에서 60불이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59불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이 현상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FM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는 사실 원유라는 게 자산에서 제가 보통 네 가지 자산 범주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외환, 원자재 이렇게 네 가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중에서 주식하고 채권 시장은 자산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식의 채권은 거래와 관련된 게 아니죠. 그리고 당장 수요가 일어나는 그런 실제 수요가 당장 일어나고 실제 사용되는 소비되는 그런 범주가 아닌 그냥 쭉 가는 자산의 범주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주식과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가 짧은 것도 간혹 있습니다. 만기가 좀 길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실제 당장 소비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게 큽니다. 근데 여기서 원자재하고 외환, 이 커머더티, 외환 이 두 가지 종류는 소비에 당장 소비되는 비중이 커요. 당장 거래가 일어나는 거 소비가 됩니다. 가령 원유, 사람들이 기대에 따라서도 가격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런 걸 봤죠? 마이너스 유가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서 유가가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지는 않죠. 지금 당장 소비가 되지 못하면 지금 당장 그 생산된 게 있는데 이게 그 재고도 꽉 차고 그러면 그 재고로 더 이상 넣을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 이만큼이 더 생산됐으면 이게 소비가 안 되면 그게 마이너스 유가로까지도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기대가 앞으로 유가가 마이너스가 계속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외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도 내가 달러화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달러화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거기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자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도 기본적으로는 당장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이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환 시장과 커머더티 시장은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당장 나타나는 뉴스들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주식이나 채권은 사람들의 기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기대가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좀 서로 간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원유 거래를 하신다고 한다면 제일 민감한 데이터가 뭐냐면 미국의 EIA가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입니다.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EIA는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ve 미국의 정부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1970년대 유가가 하도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그때 만들어진 정부 기관으로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매주 목요일 날 주간 단위로 미국에도 전략적 비축유가 있어요. 그거 빼고 미국 내 원유 재고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나타내는데 요게 지금 원유가 얼마나 수요가 되고 있고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WTI가 67불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이 원유 재고가 훅 감소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쓰면서 원유 시출을 제한했더니 미국 내에서 원유 사용량이 있는데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갔는데 최근 2주 동안은 최근 2주 동안은 원유 재고가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 전주에 원유 재고 증가할 때만 하더라도 일시적일 거라고 본 것이죠. 일시적 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원유 시장에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이게 재고가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었던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한 것이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로 유가 하락폭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야, 정말로 미국이 러시아를 괴롭히려 그러면, 사실 러시아는 그렇거든요. 러시아는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 기업들이 원유와 가스를 해외 수출할 때 나오는 수출, 여기다 세금을 붙입니다. 거기서 이제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러시아를 괴롭히겠다고 하면 원유와 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러시아 정부 재정이 악화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이 원유 생산을 늘려가지고 러시아를 괴롭힐 수도 있지 않겠는가. 원유 재고가 막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가가 단기간에 폭락을 했던 것이죠. 근데 뭐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정책이 러시아를 괴롭히는 게 기본 정책이 아닐 겁니다. 기본 정책은 친환경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유를 더 많이 생산해 가지고 유가를 떨어뜨려서 러시아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원유 생산량을 그렇게 늘리는 정책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원유 재고가 감소할 거라고 봤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감소할 거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도 아직은 뭐 팬데믹에서 벗어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제대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뭐 이게 원유 소비가 증가하려고 그러면 5월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은 돼야지만 이게 미국이 어느 정도는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유 수요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거기다 마침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유가가 단기간에 폭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계속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또 봐야 되겠죠. 목요일 날 원유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고, 원유 재고가 또 증가를 하면 유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사람들이 또 막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원유 재고가 줄어들면 유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막 해석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원유 재고 발표에 민감하냐? 목요일 날 나오는 원유 재고 민감하냐? 원유라고 하는 건 생산된 게 곧바로 소비가 되고 하는 시장이 크거든요. 근데 주식이나 채권은 지금 당장 발행된 주식과 채권이 누가 그걸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자동차 연료로 넣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원유라고 하는 거는 당장 이게 소비가 되고 당장 쓰이고 아니면 재고로 넘어가고 이러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소비 시장이. 주식과 채권은 그런 소비 시장, 단기 소비 시장이라는 게 없는데 여기는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유가는 목요일날 발표되는 원유 재고,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나오면 뉴스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응을 원유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해석한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원유 재고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난주 목요일날, 이거 의미 없는 거긴 합니다만, 지난주 목요일날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인터뷰를 시장이 그렇게 크게 해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일단 접어두고요. 또 지켜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원유 재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유 재고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이 원유 재고에 대해서도 예측치를 이제 블룸버그가 집계해서 매번 이렇게 예측치 나오거든요. 근데 예측치하고 실제 발표되는 수치하고 보면 도대체가 이거 예측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실제치를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망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때 나오는 이 발표된 결과를 보고, 요런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앞으로 나오는 뉴스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지난주 같으면은
원유 재고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 전주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줄어들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재고가 늘어난 상황이니 시장이 야, 유가가 올라가기 힘들겠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그런 발표가, 그런 인터뷰 내용이 유가를 많이 하락시켰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이번 주 원유 재고도 그런 각도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FMC 지난주에 했고 뭐 이 6주 만에 암시가죠. 6주 있다가 있을 일인데 FMC 요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튜브나 언론에서 이 FMC 전도 그렇고 FMC 후도 그렇고 이 FMC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그렇게 표준적이지 못합니다. 너무 좀 감정적으로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FMC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우리나라의 유튜브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른 식으로 기대를 합니다. 연준이 지금 물가 불안이 크다고 다들 막 물가에 대해서 막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JP 모간도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물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입장을 달리 물가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하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는 쪽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는 쪽은 그렇죠. 주가는 늘 올라갈 것이다. 길게 보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장기 투자 기관들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이 장기 투자 기관들은 가장 걱정이냐면 물가가 결국 1, 2년 후 확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5년, 10년씩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1970년대 10년 동안 주가가 못 올라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 장기 투자 기관들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 연준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 좀 빨리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너무 고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플레이션 쪽이 좀 생각을 해서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길 계획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장기 투자 기관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장기 투자 기관만 있는 건 아니죠. 단기로 투자를 하는 로빈훗들도 있어요. 근데 이 로빈훗들은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돈을 풀어놓은 상태죠. 그 연준이 아니고 정부가 약 한 2조 달러 정도의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를 좋아지게 할 거예요. 기업의 실적을 증가시킬 겁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까? 나는 그래도 테슬라야. 나는 테슬라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거라고 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사람들이 5월달 되면 이제 거리로 나오고 여행 다니고 할 거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 항공주들 이런 걸 나는 사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이쪽이 실적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기 투자자들은 앞으로 하반기에 5월달 이후로 어느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 것인가, 실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연준이 뭐 금리를 뭐 어떻게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국 투자자들을 보면 한국의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연준이 장기금리를 잡아야 되는데, 올라가는 장기금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왜 안 잡냐, 이런 기사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는 장기금리 올라가는 건 뭐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가 정상화됐으니까 장기금리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우존스가 크게 하락했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뭐 나스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만 고점 대비 한 5% 정도 조정받은 상황이죠. 다우존스 지수, S&P 500 사상 최고치 막 올라가고 하거든요. 이 때문에 장기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못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이 훼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투자자들은 장기금리 상승을 연준이 막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뭐 SLR, 뭐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 이런 거를 더 완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완화를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이 놀랐어요. 저 연준을 20년 이상 봤거든요.
20년 이상 보면서 연준을 관찰하는 포인트를 제 나름대로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자세하게는 안 봅니다. 이 정도는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제가 고객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관심이 없고, 그게 뭐예요? SLR이 뭐예요? 라고 저도 모르고 있었던 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보다 연준에 대해서 볼 때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할지에 집중을 하지, 한국 투자자들이 연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SLR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금리를 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한국의 투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연준은 이쪽이잖아요. 우리 관심하고는 우리 관심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한국의 투자자들은 연준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뽑은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연준은 장기금리 잡을 생각이 없어요. 장기금리는 뭐 올라가는 거, 뭐 경제가 정상화되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SLR 규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뭐 SLR이라고 하는 게 그 규제를 하면 그 작년 1년 전에 한 건데, 하도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이 채권을 더 살 수 있도록 한도를 좀 열어준 거죠. 근데 국채를.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이미 보니까 은행들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런 거를 완화 안 시켜줘도, 더 완화를 연장 안 해줘도 은행들이 국채 사는 데는 여유가 많고, 그 규제를 연장 안 한다고 하면 은행들이 당장 국채를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는 정상화되고 있고, 그때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놨던 그런 것들을 계속 연장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냥 연장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장기금리는 그것 때문에 좀 더 올라갔지만 미국에서의 반응은 장기금리 경제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금리가 그렇게 낮아야 되는 거냐? 경제가 정상화되면 장기금리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연준에 대해서 장기금리 잡아야 돼, 얘들이 잡을 거야, 이번 FOMC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양적 완화 확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든 내놓을 거야, 이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었냐라는, SLR 연장, 왜 이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었냐라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이, 이게 우라가미 군유어가 그런 표현을 쓰죠. 금융장세가 이제 지났고 실적장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업들이 실적을 낼 만한 기업들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이제 5월부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고, 정부가 1.9조 달러의 부양책을 썼고 이 돈 가지고 어느 종목으로 이 돈이 갈까? 이런 실적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니 실적으로 투자가 어느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예전에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지난 1년 동안 돈 풀어서 주가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그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이죠.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로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건 아닙니다. 연준이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미국 빼고 나면 이미 긴축 시작했어요. 중국 긴축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일본은행 지난주에 통화정책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긴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완화책을 많이 걷어버렸습니다.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일본의 경우에는 2년 전이든가 3년 전에 이게 0.2%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0.05%포인트 더 올렸습니다. 0.25까지. 0.2가 아니고 0.25까지는 올라가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화책을 좀 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은행이 주식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사는, ETF를 사는데, 그 사는 한도를 6조에서 12조엔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죠. 암만 못 사도 6조에는 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계속 해야 되나? 아니죠. 주가 올리려고 한 건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자산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6조에서 12조가 아니고 6조의 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안 사도 되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완화 정책은 그만해도 되겠다. 이게 전 세계적인 분위기거든요. 전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장기금리, 연준 장기금리 올라가는 걸 막아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가 이번에 FMC를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시장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바람을 갖고 바램을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서로 간에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노래에는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내귀의 캔디. 그렇게 속삭이길 원하고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길 원하고 이걸 연장시켜 보면 내가 이런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은 실적 나오는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작년처럼 돈을 풀어준다면 작년에 잘 올라가던 주식인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자꾸만 10년짜리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서 이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귀의 캔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준 10년짜리 금리 좀 못 올라가게 잡아줘 라고 하는 게 내귀의 캔디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금융시장은 냉정한 곳이거든요. 이 돈의 세계는 나의 바램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돈의 세계에서 바램을 접고 냉정한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